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을 때 식탁의 음식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흔적도 없이.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빛은 꺼져 있었고 깃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흔적뿐이었습니다. 일지는 12월 15일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방수 코트 한 벌이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던 문.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나갔을 리는 없습니다. 아직도 그 섬에는 세 사람의 시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먹다 남긴 밥상만이 그곳에 사람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배가 섬에 접근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침묵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요란했지만 그건 섬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섬을 때리는 소리였지 섬 안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은 전무했습니다. 헤스페로스호의 선장이 망원경을 들고 등대 쪽을 바라봤을 때 그의 미간이 좁혀지는 걸 저는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가 오는 것을 보고 마중을 나왔어야 했습니다. 깃발을 흔들거나 최소한 밖으로 나와 손이라도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척박한 바위섬에서 근무하는 등대지기들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등대는 잿빛 하늘 아래서 죽은 뼈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셉 무어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이번 교대 근무를 하러 온 등대직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작은 보트로 갈아타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들 깊은 잠에 빠진 걸까? 하지만 등대지기에게 잠이란 사치였습니다. 더구나 보급선이 오는 날짜를 그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들 아파서 누워있는 거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살아는 있다는 뜻이니까요. 보트가 선착장에 닿았을 때 차가운 물이 무어의 장화를 적셨습니다. 그는 서둘러 배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16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면서 무어는 계속해서 위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난간에 기대어 왜 이제 왔냐고 소리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갈매기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은 마치 침입자를 경계하듯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무어는 숨이 턱 끝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대로 이어지는 길에는 잡동사니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갔다고 들었는데 길은 마치 누군가 방금 빗자루로 쓸어놓은 것처럼 정갈했습니다. 등대 입구의 육중한 철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무어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무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누구요? 하고 물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마스, 제임스, 도널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리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1층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로프와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어는 계단을 따라 생활 공간인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져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을 때 무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삶은 감자, 구운 고기, 그리고 빵.
마치 방금 전까지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잠깐 물을 가지러 간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무어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 하나가 뒤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일어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접시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건 아니었지만 분명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바다 한가운데서 난로도 꺼져 있는 방 안에 놓인 음식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이곳을 떠난 지, 아니 사라진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구석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나와. 나왔어, 무어라고.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가리키는 시간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멈춘 시계와 식지 않은 음식. 이 모순된 상황이 무어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의자를 똑바로 세우려다 그만두었습니다. 현장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침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침대는 3개였습니다. 침구들은 헝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돈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을까요? 아니면 점심? 저녁? 밖의 날씨를 봐서는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어는 옷걸이를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번 숨을 멈췄습니다. 방수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규정은 엄격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방수 코트와 장화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고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트 한 벌이 남아있다는 건 한 명은 코트를 입지 않고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나가지 않았거나, 만약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좁은 등대 안에서 숨을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무어는 다시 1층으로 뛰어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곳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등명기가 있는 꼭대기층입니다. 등대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곳.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이곳을 비워야 했다면 등명기 상태는 엉망일 것입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동안 무어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계단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무어는 흠칫 놀랐습니다. 꼭대기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그들이 거기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가스 중독이거나 급작스러운 발작으로 셋 다 쓰러져 있는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설명은 될 테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명기는 깨끗했습니다. 렌즈는 닦여 있었고 기름통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심지도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기만 하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불을 켤 사람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무어는 난간을 잡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센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아래쪽 선착장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배에서 기다리고 있을 선장과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무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은 감자 냄새가 이렇게 역겨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무어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의자 옆 아주 작은 틈새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단추였습니다. 누군가의 옷에서 뜯겨나간 단추. 실밥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보니 꽤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진 것 같았습니다. 싸움이 있었던 걸까요? 3명의 동료 사이에서. 그들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들이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식사 도중에 의자가 넘어질 정도로 단추가 뜯어질 정도로 몸싸움을 벌였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무언은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찾았습니다. 당직자가 기록하는 로그북. 거기에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일지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지 않고 서랍 안에 얌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언은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12월 15일. 오늘이 26일이니 열흘도 더 지난 날짜였습니다. 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무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폭풍이 멈추지 않는다. 바다가 끔찍하게 울고 있다. 제임스가 아주 조용해졌다. 도널드는 울고 있다. 도널드가 울고 있다니. 그 거구의 사내가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 폭풍 때문에 울었다는 기록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며칠간 이 해역에는 큰 폭풍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육지에서는 평온한 날들이었다는 걸 무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 폭풍이 몰아쳤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본 것은 실제 폭풍이 아니었던 걸까요? 무어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더 읽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등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아야 정신이 들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등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철제 난간의 일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휘어진 게 아니라 엿가락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그 두꺼운 철근이 저렇게 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파도? 아무리 거친 파도라도 이 높이까지 올라와서 철근만 휘어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난간을 잡고 비틀어버린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무어는 난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혹시나 그 밑에 그들이 있을까봐, 바위 틈새에 옷자락이라도 걸려 있을까봐. 눈이 시리도록 바다를 노려봤지만 보이는 건 검푸른 물결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와줘.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무어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대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안의 어둠이 입을 벌리고 무어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면서 내는 소리였을까요? 무어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토마스, 제임스. 대답 대신 갈매기 한 마리가 그의 발치로 툭 떨어졌습니다. 죽은 갈매기였습니다. 목이 기묘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방금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무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섬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도 냄새도 소리도 모든 감각이 그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켜야 하는 등대직이었고 사라진 세 사람을 대신해 불을 켜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이 섬은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배는 돌아가야 합니다. 선장은 무어를 남겨두고 가야 할지 아니면 다 같이 철수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무어는 손을 들어 배를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없다. 수색이 필요하다. 그의 수신호를 본 배에서 작은 보트가 다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원 인력이 더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선을 다시 등대 입구로 돌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부엌의 식탁이 살짝 보였습니다. 아까 느꼈던 온기가 자꾸만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공포가 되어 그를 올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밥을 먹다가 누군가에게 끌려나간 것이라면,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면, 코트를 입을 새도 없이 의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급하게.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원은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휘어진 난간 바로 옆. 이곳에서 그들은 바다를 봤을 것입니다. 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기록은 맑음이었습니다. 이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지원팀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무원은 혼자서 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플라스틱 단추의 매끄러운 표면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단추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단추에는 이빨 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빨 자국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무언가가 단추를 강하게 깨물었다가 뱉어낸 흔적. 무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단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등대지기들이 입는 옷의 단추는 매우 단단합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종이처럼 씹혀 있었습니다. 그때 등대 안쪽 나선형 계단 위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등대 입구를 노려봤습니다. 들어갈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에 누군가 있을 리 없습니다. 샅샅이 뒤졌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등대 안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둠이 조금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1층 창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원은 숨을 죽이고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부엌인가? 아니면 3층 침실? 이번에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아까 넘어져 있던 그 의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앉아 있는 걸까요? 무어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대고 계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공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렌치였습니다. 누구냐? 그는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단숨에 2층까지 올라가 부엌 문을 활짝 젖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넘어져 있던 의자가 똑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세웠던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분명 건드리지 않으려다 그만둔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운 걸까요? 바람이? 닫힌 창문 안에서 의자를 세울 만큼 강한 바람이 불 리 없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접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봤을 때보다 분명히 감자 한 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반쯤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무어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공포가 만들어낸 환각인가? 하지만 씹다 뱉은 고기 조각이 접시 옆에 떨어져 있는 건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아직 여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어는 렌치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열려있는 침실문. 그 안에 어둠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팀이 도착한 것입니다. 어이, 무어? 하는 선장의 목소리가 구세주처럼 들렸습니다. 무어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창백한 얼굴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층 높이의 창문 밖에서 무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선장과 선원들이 등대 입구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1층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무어의 귀에는 그 소리보다 방금 본 그 얼굴의 잔상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물에 퉁퉁 부른 듯한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묻어있던 음식 찌꺼기. 그건 토마스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동료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밖에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공에 떠서 무어, 어디 있어? 선장이 2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무어는 바닥에 주저앉아 창문을 가리키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의아해하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 거야? 선장의 말에 무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어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선장의 말대로 밖에는 어둠과 바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표면에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 그리고 얼굴을 댄 자국. 축축하게 젖은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유리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선장은 그것을 보지 못한 듯 무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애들은? 흔적은 찾았나? 무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국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는 그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선장의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나 보군. 세상에 아직 온기가 있잖아. 선장도 느낀 것입니다. 무어는 그제야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선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다.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이 날씨에 보트도 없이 나갈 순 없으니까.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흩어졌습니다. 무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걸. 그들은 섬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다로 떠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틈새에. 무어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단추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넣었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른 주머니를 뒤졌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추가 사라졌습니다. 아까 쭈그리고 앉았던 바닥을 봤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등대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어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기록을 펼쳐보면 모든 것은 지루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이 섬은 세상에서 가장 규칙적인 장소였습니다. 등대지기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 창문을 닫고 안개가 끼면 무적을 울립니다. 해가 지면 불을 켜고 해가 뜨면 불을 끕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토마스 마샬은 이 일을 20년이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두카트는 내 아이의 아버지였고 도널드 메가더는 누구보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서류상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에 들어간 날은 12월 6일이었습니다. 교대 근무조가 배에서 내릴 때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무어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토마스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제임스는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짐을 나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습니다.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2주간의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크리스마스 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등대 일지 초반부는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12월 6일 램프 점검 완료. 기름 보충 완료. 특이사항 없음. 12월 7일 렌즈 청소. 기상 맑음. 12월 8일 페인트 보수 작업. 이런 식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글씨체는 안정적이었고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그들은 규정대로 근무했고 규정대로 쉬었습니다. 육지에서 보내온 신호에도 정확히 응답했습니다. 밤마다 등대 불빛은 정확한 주기로 깜빡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그 빛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섬 생활은 고립과의 싸움입니다. 세 사람은 좁은 등대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누가 코를 고는지, 누가 잠꼬대를 하는지, 누가 밥을 빨리 먹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때로는 신경을 긁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였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풀 줄 알았고 침묵이 필요하면 입을 다물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식탁 의자가 넘어질 정도의 다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록을 다시 봅니다. 12월 12일. 여기서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마샬이 적은 일지의 내용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북서쪽에서 강풍이 불어온다. 바다가 성난 짐승처럼 날뛴다. 이 문장을 쓴 토마스의 손은 떨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사실을 적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기상청의 기록은 다릅니다. 12월 12일 그 해역의 날씨는 맑음이었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고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성난 짐승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국지적인 폭풍이 그 섬에만 몰아쳤던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제임스 두카트가 매우 조용하다. 제임스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조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조용해졌다는 걸 굳이 일지에 적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토마스는 제임스의 침묵에서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침묵이 등대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12월 13일의 기록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폭풍이 계속된다. 바람의 방향이 서쪽으로 바뀌었다. 도널드 맥아더가 울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도널드 맥아더. 그는 거친 뱃사람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으면 의자를 집어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폭풍이 무서워서 울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가 울었다면 그건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을 겁니다. 슬픔? 대안? 아니면 억울함? 도대체 무엇이 그 강한 사내를 어린아이처럼 울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12월 13일에도 육지의 기록은 평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은 폭풍은 실제 바람과 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문 밖에서 몰아친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혹은 등대 안에서 몰아친 폭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지에는 분명히 바람과 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게 현실과 달랐을 뿐이죠. 14일의 기록은 비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등대지기 수칙상 일지는 매일 매 시간의 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백지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밥을 먹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노려보며 침묵을 지켰을까요? 아마도 그날은 폭풍이 가장 심했던 날일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폭풍. 그들은 펜을 들 힘조차 없었거나 기록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2월 15일, 마지막 기록이 남겨집니다. 폭풍이 잦아들었다. 바다가 고요해졌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끝으로 펜은 놓였습니다. 글씨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시련이 끝난 사람처럼 그들은 폭풍이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도했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렸을 겁니다. 고생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 둘러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에 사라졌을까요? 폭풍이 멈췄는데, 바다가 고요해졌는데, 이제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왜 숟가락을 놓고 뛰쳐나가야 했을까요? 무어가 발견한 등대 내부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듯 정갈했습니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 노스의 손잡이를 광이 나게 닦아놓을 리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램프의 심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해 놓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완벽하게 이성적인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상태에서 밥을 먹으려던 그 짧은 찰나에 증발해버렸으니까요. 등대 밖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서쪽 선착장의 장비 보관함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망가져 있었고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폭풍의 흔적이 맞습니다. 토마스가 기록한 성난 짐승 같은 파도가 실제로 들이닥쳤다는 증거입니다. 육지에서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이 섬 주변에서만 국지적인 해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들은 며칠간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장비가 망가질까봐 전전긍긍했고 파도가 등대를 덮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도널드는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고 제임스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토마스는 리더로서 그들을 다독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5일 드디어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안도하며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창밖을 봅니다. 혹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장비가 떠내려간다. 누군가 소리쳤을 겁니다. 등대지기에게 장비 유실은 큰 문책 사유입니다. 그들은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급한 마음에 토마스와 제임스는 코트를 입었지만 도널드는 그냥 나갔을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거나 그들은 선착장으로 달려가 장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마지막 파도가 기록되지 않은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칩니다. 세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다로 휩쓸려 갑니다. 이것이 당시 조사관들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법이라고,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등대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첫째, 닫힌 문입니다. 급하게 뛰쳐나간 사람들이 무거운 철문을 굳게 닫고 나갈 시간이 있었을까요? 등대 문은 그냥 밀면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레버를 돌리고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파도가 들이닥쳐 장비가 떠내려가는 위급 상황에 그들은 문단속을 완벽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남겨진 코트입니다. 3명 중 1명은 코트 없이 나갔습니다. 12월의 북해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지배합니다. 코트 없이는 5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하러 간다는 사람이 코트도 안 입고 나갔다고요? 더구나 그들은 베테랑입니다. 안전수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식탁 위의 밥입니다. 조사관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밥을 차려놓고 먹기 직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어가 발견했을 때 감자는 이미 껍질이 까져 있었고 고기는 반쯤 먹은 상태였습니다. 먹던 도중이었습니다. 먹기 전이 아니라 먹다가 뛰쳐나갈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문을 닫고 나갔다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마스의 마지막 기록.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쓰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앙이 닥쳤다. 신이 그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게 아니라면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무어는 조사관의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마스를 알았습니다. 토마스는 장비가 떠내려간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비야 다시 신청하면 그만이지라고 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규정을 중시했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장비를 중요하게 여겼을 리 없습니다. 무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토마스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묵묵히 감자를 깎고 있었고 도널드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어가 그들을 부르면 토마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어를 바라봤습니다. 폭풍은 밖에서 온 게 아니야. 꿈속의 토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시작됐어. 무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안에서 시작됐다니. 등대 안에서? 그들이 겪은 폭풍이 바다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고립된 공간에서 사람의 정신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소한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은 증오가 됩니다. 제임스의 침묵이 토마스를 불안하게 만들고 도널드의 눈물이 제임스를 짜증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밧줄을 제대로 묶었어야지. 난 분명히 묶었어. 내가 확인 안 한 거잖아. 고성이 오가고 멱살잡이가 시작됩니다. 의자가 넘어집니다. 단추가 뜯겨나갑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누군가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나머지 2사람이 그를 말리러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셋 다 떨어졌다. 이 가설은 닫힌 문과 남겨진 코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열받은 사람이 코트도 안 입고 나갔을 테니까요. 뒤따라 나간 사람은 문을 닫을 정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맹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였습니다. 우발적인 싸움이 3사람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커졌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혈흔이나 흉기가 없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은 넘어진 의자와 단추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일지의 글씨체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싸움을 앞둔 사람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불렀거나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 과거의 기록을 뒤져보면 이 섬에는 7명의 사냥꾼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섬에 들어온 7명의 사냥꾼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섬을 다른 세상의 영토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지면 인간은 물러나야 하는 곳, 밤의 주인은 따로 있는 곳, 등대를 세울 때도 인부들이 이유 없이 다치거나 자재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토마스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과 이성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성난 짐승,
하느님 같은 단어들은 그가 마지막 순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했음을 암시합니다. 무어가 등대에서 발견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청소 도구함이었습니다. 대걸레가 젖어 있었습니다. 물통에는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바닥을 닦았다는 뜻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바닥을 닦았다? 보통은 식사 후에 청소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우려고 했을까요? 발자국? 핏자국?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온 무언가가 남긴 점액질? 깨끗한 등대는 그들이 평소처럼 부지런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 그들은 미친 듯이 바닥을 문질렀을지도 모릅니다. 12월 14일에 비어있는 기록. 그 24시간 동안 그들은 청소를 했을 겁니다. 폭풍 후 소리를 들으며 혹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며 무어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섬이 그들을 삼켰다고. 등대는 감시탑이 아니라 재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섭니다. 남겨진 단서들은 서로 모순되고 증언은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밤 그 식탁 위에서 멈춰버린 시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그날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등대가 그들의 무덤이 되리라고는. 어둠이 내리면 등대 불빛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바다를 비추는 게 아니라 사라진 세 사람의 영혼을 찾는 서치라이트처럼 보입니다. 무어는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시 등대지기로 남아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혹은 그들이 남긴 진짜 메시지를 찾게 될 거라고. 그리고 며칠 뒤 무어는 우연히 등대 꼭대기 측欄간 구석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기름 종이에 급하게 갈겨 쓴 글씨. 토마스의 것도 제임스의 것도 도널드의 것도 아닌 낯선 필체였습니다. 우리는 셋이 아니었다. 이 짧은 문장이 모든 가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셋이 아니었다. 이 쪽지를 발견한 순간 무어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동안 맞춰왔던 3인의 실종이라는 그림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3명이 아니었다면 나머지 1명은 누구란 말입니까? 섬에 들어온 사람은 분명 셋이었습니다. 기록에도 배의 승선 명단에도 토마스, 제임스, 도널드 세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존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어는 쪽지를 들고 등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쪽지가 찢겨나갈 듯 펄럭였습니다. 그는 섬의 둘레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미세한 균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은 좁습니다. 숨을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비틀면 숨을 곳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바위 틈새, 절벽 아래 깎아지른 동굴, 그리고 등대의 이중벽 사이. 그들이 이상함을 느꼈을 순간들을 역추적해봅니다. 첫 번째 징후는 식량 창고였습니다. 무어는 지원팀과 함께 재고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규정상 등대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넉넉한 식량을 비축해둡니다. 통조림, 건빵, 절인 고기. 2주치 식량이 배달되었고 그들은 열흘을 지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식량의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통조림은 단 2개. 고기통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빵가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먹었다고 해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 한 마리를 더 키운 것처럼 식량은 무서운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음식을 바쳐야 했던 걸까요? 무어는 식탁 위 먹다 남은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그 순간 밥상에는 고기와 감자가 있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차린 마지막 만찬. 그들은 아끼고 아껴둔 마지막 고기를 구웠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 알면서, 혹은 그 식사가 끝나면 무언가 결정이 날 것임을 알면서. 두 번째 징후는 기름 소비량이었습니다. 등명기를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밤이 길다고 해도 하루 소비량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름 탱크의 눈금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불을 켰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무언가를 태웠거나 등대 내부를 대낮처럼 밝혀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둠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등대지기들은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석진 곳을 비추기 위해 그들은 닥치는 대로 램프를 켰을 겁니다. 복도, 창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기름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불을 끌 수 없었던 공포. 무어는 1층 창고 구석에서 그을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서 있었던 흔적입니다. 전등이 아닌 들고 다닐 수 있는 불빛. 창고는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누군가 이곳에 숨어 있었고 등대지기 중 한 명이 그를 찾으려 했거나 혹은 그를 지키려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징후는 갈매기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섬의 갈매기들은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먹이를 뺏어 먹으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무어가 섬에 머무는 동안 갈매기들은 등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진 것처럼 새들은 등대를 피해 빙 돌아 날아갔습니다. 토마스의 일지에도 새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힌다. 실수로 부딪히는 게 아니다. 들이받고 있다. 무어는 꼭대기층 렌즈룸의 유리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닦여 있어서 깨끗해 보였지만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미세한 흠집들이 무수히 보였습니다. 부리로 쪼은 자국, 머리를 박은 충격 흔적. 새들은 빛을 보고 달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 있는 무언가를 공격하려 했거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필사적으로 몸을 던진 겁니다. 죽은 갈매기들이 등대 아래 질비했을 텐데 파도가 다 쓸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운 걸까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기이한 징후는 소리였습니다. 무어는 밤마다 등대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쉼없이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는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어는 귀를 벽에 대보았습니다. 돌과 시멘트로 된 두꺼운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마. 열지 마. 한청이었을까요? 무어는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귀를 기울이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널드 맥아더가 울었다는 기록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 거친 사내가 울음을 터뜨린 건 이 소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4시간 내내 잠들지 않고 들려오는 이 목소리. 토마스는 이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을 겁니다. 그는 논리적인 사람이니까요. 파이프를 점검하고 통풍구를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소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어쩌면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무어는 등대 지하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1층 바닥에는 빗물 저장 탱크와 연결된 맨홀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제 뚜껑으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어는 렌치를 가져와 볼트를 풀었습니다. 뻑뻑한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지하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습하고 비릿한 냄새, 썩은 물 냄새. 랜턴을 비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무언가 떠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이었습니다. 물에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가죽 표지는 익숙했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항상 끼고 다니던 그 성경책. 독실한 신자였던 제임스는 잠잘 때도 머리맡에 성경을 두었습니다. 그런 성경책이 왜 지하 물탱크에 처박혀 있는 걸까요? 실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힘껏 집어던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임스가 던졌을까요?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신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공포 앞에서 분노를 터뜨린 걸까요? 혹은 다른 누군가가 제임스의 믿음을 조롱하며 던져버린 걸까요? 무어는 갈고리를 이용해 성경책을 건져 올렸습니다. 책장은 물을 먹어 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글자는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페이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펜으로 쓴 게 아니라 날카로운 것으로 종이를 찢듯 눌러 쓴 글씨. 헬프. 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헬. 지옥. 그리고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4. 12월 14일. 일지에 기록이 없던 그날. 그날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무어는 성경책을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14일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물탱크에 성경을 던지고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창문에 부딪히는 새들을 보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 일지에는 폭풍이 잦아들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5일의 기록은 거짓 평온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썼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쓴 환각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기다리던 끝이 왔기에 감사 기도를 올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안식이 찾아왔기에 그때 무어의 눈에 1층 작업대 위에 놓인 밧줄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교체한 듯 깨끗한 밧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듭 묶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쓰는 매듭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매듭. 한번 조이면 절대 풀리지 않는 사형 집행인이 쓸 법한 매듭이었습니다. 토마스도 제임스도 도널드도 이런 매듭을 묶을 줄 모릅니다. 이건 육지의 방식도 뱃사람의 방식도 아닙니다. 무어는 그 매듭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 섬에 그들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 누군가는 식량을 축내고 매듭을 묶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 존재는 처음부터 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12일 폭풍과 함께 들어왔을까요? 무어는 12일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성난 짐승 같은 파도. 어쩌면 그 파도에 휩쓸려 온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난파된 배의 생존자,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온 괴 생명체. 그들은 그 존재를 발견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코트를 빌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들의 호의를 배신했거나 애초에 인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가 등대 안으로 들어온 뒤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고 도널드는 울었고 토마스는 필사적으로 기록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보는 앞에서는 진실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 얘기만 썼을 겁니다. 폭풍이 친다는 건 밖의 날씨가 아니라
등대 안을 휘젓고 다니는 그 존재의 폭력을 은유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3일 도널드가 울고 있을 때 그 존재는 그들 곁에 있었을 겁니다. 14일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한 날 그들은 그 존재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15일 그 존재가 떠났거나 혹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결정한 날 무어는 우리는 셋이 아니었다는 쪽지의 필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늘고 날카로운 필체. 이건 토마스의 글씨였습니다. 왼손으로 쓴 글씨. 토마스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누군가 오른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왼손으로 휘갈겨 쓴 마지막 고발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넷이 아닙니다. 셋이 아니었다는 말은 그들 중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일 수도 혹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끼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어는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그들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식당했습니다. 무어는 다시 2층 부엌으로 올라갔습니다. 식탁 위는 치워졌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잔상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하나씩 빼서 앉아보았습니다. 토마스의 자리, 제임스의 자리, 도널드의 자리. 도널드의 자리에 앉았을 때 무어는 식탁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책상 밑에 낙서를 하듯 혹시 무언가 남기지 않았을까 해서 손끝에 거칠거칠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나무 식탁 밑바닥에 칼로 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무어는 고개를 숙여 식탁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나무에 새겨진 글자를 비췄습니다. 그가 보고 있다. 무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도 그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 무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느끼지 못했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열린 문틈, 어두운 복도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 어디선가 누군가 숨을 죽이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스터리하게 증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이 되어 몰리고 몰리다가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등대라는 밀실 안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추격전. 무어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등명기 렌즈를 닦았는지, 빛을 더 밝게 해서 그를 쫓으려 했다. 왜 방수 코트가 하나만 없는지, 도망치려던 한 명이 잡혔거나 미끼가 되었다. 왜 문이 닫혀 있었는지, 그를 안에 가두고 밖으로 나갔거나 밖에서 그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추론도 마지막 의문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 사람을 삼킨 그 존재는 이 섬을 떠났는가? 무어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식탁 위 치워뒀던 자리에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어가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컵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방금 따른 차가운 물. 그리고 컵 아래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셋이 아니다. 무어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아직 셋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섬에 있는 사람의 숫자도 셋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섬에는 무어와 조사를 돕는 선원 2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 합쳐서 셋. 하지만 쪽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셋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하나가 더 있다는 뜻. 그 존재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등대원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교체된 것뿐이었습니다. 먹잇감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무어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래쪽 해안가를 수색 중이었습니다. 지금 등대 안에는 무어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쪽지의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마. 이것은 경고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등대 불을 끄면 그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불이 켜져 있어야만 그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사라진 날 등대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불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무어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3층 등명실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을 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하나, 둘, 셋. 3명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영혼이 따라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삼킨 무언가가 그들의 발소리를 흉내내며 따라오는 걸까요? 무어는 등명실에 도착해 성냥을 그었습니다. 손이 떨려 성냥이 자꾸만 부러졌습니다. 제발, 제발. 4번째 성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심지에 불을 옮겼습니다. 화르륵. 거대한 렌즈가 빛을 머금고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무어는 안도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빛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춰 등대 내부의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림자가 회전할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어 자신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바퀴를 돌고 나자 그림자는 2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3개, 그리고 4개. 무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다시 문을 열어줘서. 빛이 돌아갈 때마다 등대 안의 공기는 조각났습니다. 거대한 렌즈가 회전하며 내는 기계음은 마치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다시 문을 열어줘서. 그 목소리는 귀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가장 깊은 곳, 공포를 담당하는 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진동이었습니다. 무어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바다를 비추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다는 건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심해의 아귀가 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듯 무어는 이 거대한 빛으로 바다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혹은 숨죽이고 있던 존재를 깨운 것입니다.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토마스와 제임스, 도널드가 사라진 날 등대가 꺼져 있었는지. 그들은 불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껐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회전하는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유리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까 보았던 그림자들이 겹쳐졌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듯 렌즈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을 끄려 손을 뻗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마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가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팔을 잡고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등대가 아니었습니다. 벽은 숨을 쉬고 계단은 꿈틀거리며 바람 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쳐서 등명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사라진 3사람이 겪었을 마지막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기억하는 잔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포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제가 그들과 같은 주파수에 맞춰지자 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은 12월 14일로 되감겼습니다. 그날 폭풍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한 건 창문 밖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등대 내부의 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코피가 터질 듯한 압박감. 토마스는 일지를 적으려 했지만 펜을 쥐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펜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며 제멋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펜을 던져버리고 대신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록이 아니라 낙서뿐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다. 제임스는 미친 듯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은 이곳에 없다는 것을. 이 섬은 다른 신, 더 오래되고 굶주린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책,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믿음을 오물 속에 던져버리기 위해. 그건 포기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물탱크에 쳐박고 올라와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도널드는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근육도 완력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깨서라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그를 말렸습니다. 나가면 죽어. 아직은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물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오직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기를, 해가 뜨기를. 하지만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어도 하늘은 잿빛이었고 등대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14일인지 15일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소리를 멈춰야 한다. 그 웅웅거리는 소리. 벽을 타고 올라와 뇌를 갉아먹는 소리. 그 소리는 그들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침묵을 주겠다. 고요를 주겠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갇혀서 미쳐갈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고 그 끝을 확인할 것인가. 12월 15일.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투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더러운 바닥을 닦았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자리가 흉하지 않도록 혹은 자신들을 데려갈 존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대걸레로 바닥을 문지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공포를 잇는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청소가 끝나자 그들은 밥을 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남은 고기를 굽고 감자를 삶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쑥 들어간 눈, 터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구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마친 자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고통이 끝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사람의 주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물덩어리가 철문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신호, 혹은 나오라는 명령. 세 사람은 동시에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왔어. 도널드는 굳어버렸습니다. 토마스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선택은 갈렸습니다. 토마스와 제임스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그들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혹은 너무나 서둘러서 아니면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서 맨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다시 보니 도널드는 뛰쳐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도널드를 낚아챘습니다. 도널드는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문틀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단추가 뜯겨나갔습니다. 그가 문틀을 잡고 버티려던 마지막 저항의 흔적. 토마스와 제임스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료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통 사람이라면 문을 닫고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을 마쳤으니까요. 그들은 도널드를 구하기 위해 혹은 도널드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그것은 봉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나간 뒤 그 존재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혹은 등대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를 미끼로 던지고 등대를 격리한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발휘된 초인적인 책임감 아니면 광기 어린 희생. 저는 등명실 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제 몸이 젖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휩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착장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등대 난간,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위쪽에서 사라졌습니다. 난간이 휘어진 이유.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과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충돌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난간을 잡고 버틴 게 아니라 난간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존재와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등명실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불을 끄지 마. 쪽지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한 저는 이곳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은 저들을 부르는 신호이자 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불을 끄면 어둠이 닥치겠지만 적어도 이 끝없는 회전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잡았습니다. 기름 공급을 차단하는 밸브. 이것을 잠그면 등대는 멈춥니다. 하지만 밸브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손바닥 피부가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힘을 주자 쇳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그 소리에 맞춰 등대 아래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아까보다 더 가깝게, 더 무겁게. 이번에는 셋이 아니었습니다. 넷이었습니다. 토마스, 제임스, 도널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젖은 발자국 하나 더. 그들은 저를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선택을 저에게도 강요하기 위해. 혼자 남으면 외로워. 문을 열어. 같이 가자.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토마스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제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밥상, 따뜻했던 음식, 그건 먹다가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올 사람, 바로 저를 위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라지면 누군가 반드시 이곳에 올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임을. 그래서 미리 식사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일종의 환영 인사, 혹은 제사상. 제가 느꼈던 온기는 그들의 체온이 아니라 이 저주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빨 자국이 난 단추. 그것을 렌즈 밑에 기어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기계가 멈추기를 바라며. 하지만 기어는 단추를 으스러뜨리며 계속 돌아갔습니다. 바드득 하는 소리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등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멈출 수 있는 건 단 하나, 제 심장뿐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3층 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쳐서 난간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아까 새들이 부딪힌 곳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깨진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통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 속에 섞여 있는 비릿한 향기. 토마스, 제임스, 도널드. 그들의 냄새였습니다.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소금에 절여진 영원히 늙지 않는 박제된 시간의 냄새.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면 저도 그들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젖은 방수 코트 세 벌이었습니다. 사람은 없고 코트만 공중에 떠서 마치 투명 인간이 입고 있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트 위 목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푸른 바닷물이 둥둥 떠다니며 얼굴 형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로 된 얼굴이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밥 먹어야지.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 물덩어리들에게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저 깨진 창문 밖, 칠흑 같은 바다로 뛰어들 것인가? 과거에 그들은 문을 닫고 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들어왔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들이 밟지 못한 길을 가는 것. 저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철제 난간은 차가웠지만 제 손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 파도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차라리 안전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그들이 없으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젖은 코트 자락이 제 어깨를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저는 대답 대신 몸을 던졌습니다.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말라비틀어졌으니까요. 떨어지는 순간 저는 봤습니다. 등대 꼭대기층, 제가 서 있던 자리에 네 번째 코트가 걸려 있는 것을. 제 코트였습니다. 저는 언제 코트를 벗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입고 있지 않았던 걸까요? 바람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추락하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영원 속에서 저는 마지막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등대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곳을 맴돌아야 합니다. 연료가 되어, 부속품이 되어. 수면에 부딪히는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저를 감싸는 대신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와 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토마스와 제임스와 도널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저를 봤습니다. 이제 왔어? 식기 전에 어서 앉아.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저는 포크를 들고 고기를 찍었습니다. 그때 제 손목을 봤습니다. 제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피부도 없었습니다. 하얀 뼈만이 포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반복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배우들이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누군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내려다보니 또 다른 제가 식탁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먹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입안 가득 고기를 넣고 씹었습니다. 질겅질겅. 그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젖은 살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토마스도 웃었고 제임스도 웃었습니다. 도널드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접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온 걸까요? 아니면 다음 관객들이 온 걸까요? 저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건 막 섬에 도착한 조셉 무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무어였는지 아니면 무어를 기다리던 유령이었는지 이제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끊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조셉 무어는 뱃머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실 가장 구석, 빛이 닿지 않는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입을 열면 바닷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그리고 그가 겪었다고 믿는 그 시간의 고리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무어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등대에 회전하는 불빛을 쫓고 있는 것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 멈춘 시계, 뒤집힌 의자. 그가 진술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뿐이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공포, 즉 물로 된 얼굴이나 스스로 움직이는 그림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정신병원에 갇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더 깊은 이유는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존재가 육지까지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북부 등대위원회의 로버트 뮤어 헤드 감독관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마샬을 잘 알았고 제임스 두카트를 신뢰했으며 도널드 메가더를 아꼈습니다. 그는 등대로 직접 들어가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건조하고 명확했습니다. 12월 14일이나 15일경 기상 악화로 인해 3명의 등대지기가 장비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공식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거대한 파도. 그것은 모든 의문을 덮어버리는 가장 편리한 덮개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은 잔인하고 인간은 나약하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었고 등대에는 새로운 관리인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파도는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단추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밑에 새겨진 그가 보고 있다는 낙서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그 불길한 징조들을 혼자만의 기억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사건 이후 무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두었습니다. 아내가 불을 끄려고 하면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둠이 오면 문이 열려. 그의 비명은 이웃들에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무어의 눈에 비친 공포는 너무나 생생해서 누구도 그에게 직접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사람이 바다를 등지고 내륙 깊숙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는 창문을 널빤지로 막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바람 소리 속에서 셋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무어, 밥 먹어야지. 그 환청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등대위원회는 사건을 빨리 잊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플래넌 제도의 등대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기이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 부임한 등대지기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누군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떤 이는 렌즈를 닦으러 올라갔다가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엌에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굽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섬뜩한 증언은 1950년대에 근무했던 한 등대지기의 기록입니다. 그는 폭풍우가 치는 밤 등대 난간에서 세 개의 형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대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코트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마치 교대 근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등대지기는 다음날 배를 타고 섬을 떠났고 다시는 등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어부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은 이어졌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등대 주변에만 안개가 끼어 있다거나 아무도 없는 등대 꼭대기층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들. 어부들은 그 섬 근처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눈이 멀어 있거나 배를 갈라보면 이상한 검은 액체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바람이 절벽 틈을 지나며 내는 저주파가 사람의 뇌를 자극해 환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혹은 고립된 환경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섬의 지반이 불안정해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고 그것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론도 사라진 세 사람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왜 코트 한 벌은 남겨져 있었는지, 닫힌 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1년 등대는 자동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상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했고 카메라는 24시간 등대를 감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극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동화 이후 정비공들이 헬기를 타고 섬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침대 시트를 정리해 놓은 흔적, 먼지 쌓인 식탁 위에 놓인 깨끗한 컵 하나, 그리고 기계실 로그 기록에 남아있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전등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거나 등명기의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현상. 기계적 오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은 노년이 되어 요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잉크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간호사에게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고해성사였습니다.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을 쓰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말한 문은 물리적인 등대의 철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문이었을까요? 혹은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를 의미했던 것일까요? 그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틈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플래넌 제도의 등대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낮에는 하얀 탑이 평화롭게 보이지만 밤이 되면 그 빛은 여전히 맹렬하게 바다를 휩습니다. 지나가는 배들은 그 빛을 보고 위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선장들은 그 빛을 오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빛 속에 무언가 섞여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등대 유지 보수를 위해 섬에 들어갔던 기술자 한 명이 실종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 수리를 하던 중 갑자기 돌풍이 불어 몸이 휘청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의 팔을 잡아서 끌어당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료가 잡아준 줄 알고 뒤를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았던 손의 감촉을 기억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아주 셌습니다. 그 손은 그를 구해준 것일까요? 아니면 데려가려다 실패한 것일까요? 기술자는 그날 이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에 남은 손자국 멍이 몇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타박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멍의 모양이 사람의 손가락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손가락이 4개뿐이었다는 것을. 토마스 마샬, 제임스 두카트, 도널드 메가더. 그들의 이름은 등대 아래 추모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100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섬의 시간은 1900년 12월 15일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텅 빈 부엌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온기. 누군가 방금 식탁을 떠난 것 같은 느낌. 식탁 의자는 여전히 3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의자가 4개로 늘어나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4번째 의자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무어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무어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자는 이제 막 그 이야기를 듣게 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섬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문자를 위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저 차가운 부캐의 파도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쉼없이 등대의 벽을 때리며 누군가를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도 등대 불은 켜질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돌아가며 빛을 쏘아보낼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빛을 보게 된다면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십시오. 빛이 당신을 발견하면 그림자가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등대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식탁 위 밥은 아직도 따뜻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가진 수만 개의 기록 중 단 하나를 꺼내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봉인을 뜯지 못한 어둠 속에 묻힌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번 제가 펼쳐 보일 기록은 어쩌면 당신이 발 딛고 선 그 땅 아래 묻혀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저와 함께 그 차가운 현장의 목격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구독이라는 이름의 표식을 남겨두시면 다음 미스터리가 가장 먼저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납니다.